세 가지. 첫 번째는 미국과 서방 세계,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룹이 뭉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 파키스탄, 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또 한 그룹으로 뭉치고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다 하나로 섞여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는 당연히 갈라지니까 시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 통합되어 있다가 갈라지니까 각각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들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네.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뭐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의 시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경기 침체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방위 산업이에요. 네. 90년대 이후부터 이 초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 사라졌잖아요. 소련이 붕괴됐고, 그래서 미국의 적이 사라졌고, 네. 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평화 정책으로 뭐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미국과 거의 동맹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네.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테러 분자들 정도만 하는 거, 이런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방위비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방위 산업이 그래서 다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러시아는 과거의 자기 위성 국가들을 다시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폴란드가 당한다면 말이죠, 그건 나토의 문제입니다. 서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동안 방위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군비를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싸들고 다녀도 무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경제에 집중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탱크 만들고 뭐 포탄 만들고 전투기 만들던 돈을 그거를 의료에다가 쓰고 교육에다가 쓰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덕분에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 다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걸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국방 예산을 다 이제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병력도 늘리고 무기도 이제 다시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한국이 정말 굉장한 틈새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네. 굉장한 공급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한국은 그동안 계속 전쟁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체들도 이게 군대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북한 덕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흐름. 방위산업의 부활. 방위산업의 부활. 또 군비 증강,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중국이죠. 네. 중국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효과 나타낼. 그래서 6%, 7%, 8% 성장할 거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중국 자신뿐만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닌 거. 어, 네, 중국의 경제 회복이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매우 오래 갈 것 같다. 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상들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글로벌 경제에서 그런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때 서방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세력 간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예. 이 국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뉴스 보니까 디리스킹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자니 델런이 가가지고 네. 뭐 자기 자국 내에서도 중국과 너무 대척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약간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인 거죠. 네. 예.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뭐 결국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음. 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내릴 거냐? 전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또 반도체 제조 장비에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수출 통제를 그러면 손을 보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보고 옐렌이 중국 찾아가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달래주는 건데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실질적인 조치가 달라지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고 바이든이나 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하면 네.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 트럼프란 사람은 워낙 뭐 예측 불능이기 네.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 전체,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바이파티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나눠서 맨날 싸우는데 여야가 합의를 보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그게 중국에 대한 제재이거든요. 네. 중국이 적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이파티산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네. 여야가 그거는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별로 변할 게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된다면 조금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말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실질적 구체적 정책으로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기인하는 거는 원인은 중국이 미국의 그런 위치, 패권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의 그런 합의가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네.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WTO 회원국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기업이 얼마나 많고 도대체 그 중국 경제 안에서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WTO 회원국이 되려면 국내적으로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국영 기업 같은 거의 숫자는 가급적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중국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100개가 넘는 회원국들을 다 설득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또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이유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봤던 거죠. 미국의 동맹국이 될 거라고 봤던 거죠.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 대전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동맹군과 미국 및 영국, 나머지 이 서방의 선진국들의 동맹, 네. 다시 말하면 그냥 미국인 거죠. 미국과 독일, 일본 이런 군국주의 국가들,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과의 전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미국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들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소련이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또는 미국이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미국의 적국이 돼버렸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팽창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동맹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구를 해줄까 그러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제일 가깝고, 네. 또 그 전쟁 이전에 꽤 괜찮은 기술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려고 했죠.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오히려 돕는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입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급작스럽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고 봤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미국 편에 서고. 예, 미국 편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유를 요구할 거 아니야, 각자가. 네. 그러면 그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될 거고, 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되겠지 하고 믿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전체주의 색채가 강해지고 점점 더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런 거. 예,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세 번째 아까 흐름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위기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그 미국 서방 세력이 제재를 가했는데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힘든 걸까요? 그 영향이 있죠. 네. 그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영향이 크죠.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그 트럼프 때부터 반도체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웨이가요, 2019년, 2020년일 겁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제재 가한 거. 예, 그때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하고 같아졌어요. 네. 거의 같아졌고, 한 분기만 지나면 추월할 상황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일본, 뭐 소니나 이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 화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네. 예. 반도체 칩은 자기들이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는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는 TSMC에 맡겨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게 화웨이 스마트폰의 핵심이었고. 그런데 TSMC로 하여금 그걸 못 만들게 제재를 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설계는 해놓고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지경이 됐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존재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조달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쪽 그런 첨단 기술 분야로는.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회복세, 네. 거의 회복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은 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부수적인 것이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수출 네. 이 둘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수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GDP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이 부동산, 이 건설, 주택 건설 뭐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2000년, 특히 2008년 이후에요. 이 부동산과 인프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했군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주택 같으면 몇 천만 채가 빈 채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냥 빈 채로 있는데 그걸 개발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샀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몇 천만 채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 집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또 사냐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집도 빈 채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또 살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중국 사람들의 이 전체 자산 중에서요. 개인 자산 중에서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75%인데 그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추락을 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저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 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느는 거죠. 뭐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보면 너무나 뻔하니까. 집들은 다 비어 있지. 그렇군요. 그 집값 떨어지는 것도 뻔하지. 그럼 내 집도 내 자산 가치도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했어?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하려면 지금부터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 지금 저축 안 하고 돈을 막 쓴다? 그건 미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뭐예요? 그 서역 개발 뭐 이런 거 1대1로. 예. 1대1로는 이제 해외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발전이 동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동부유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야, 그동안 발전 못한 데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들이 비어 있어요. 비어있어. 공항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비행기는 안 다니고 뭐 고속도로, 고가도로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짓다가 말고 네. 그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지금 뭐 널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또는 그 재정 적자를 내가면서 또 인프라를 한다?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나라가.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미국처럼. 네, 코로나 때처럼 그냥 돈 나눠주고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마도 거의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런 건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중국이 그런 상황이죠. 그 내수는 그렇고요. 수출은 이것도 구조적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가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아, 잘한다. 중국도 그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네. 특히나 이 제조업 강국들이 있잖아요. 네. 제조업 강국들이 지금 고통이 심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때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특수를 누렸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이제 멈춰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비스업, 여행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틈새를 물건으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생산량이 늘고 수출이 늘고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단 말이죠. 나라들마다 다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업의 정상화, 네. 전 세계 경제의 정상화 과정 중에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중국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중국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보면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뭐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소비가 죽더라도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네.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생산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생산 측면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든가 뭐 혼다 소이치로라든가 이런 좀 뛰어난 경영자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이끌었고 그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1세대의 경영의 신들이 다 늙어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일본 기업들은 다 회의체 기업이 됐습니다. 네. 회의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아. 그냥 종업원들끼리 노동자들끼리 회의하는 기업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죠. 근데 아무것도 새로운 거를 하질 못해요. 기존에 하던 걸 버리질 못하고 네.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물러난 거예요. 네. 그 일본 기업들이 소위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고 나서 다 망해버리는 게 바로 그 일본인들의 그런 특성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시장은 다 바뀌어버렸는데 생산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네. 해외로 나갈 생각도 잘 안 하고 네. 유학 다녀온 사람이 취직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데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뭐 침체가 오래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다. 네. 특히 그동안 중국에 쌓여온 부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의 부실, 또 주택 투자의 부실, 네. 또 국영 기업들의 부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동안 30년 넘게 쌓여온 부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그게 98년의 외환 위기였어요. 그동안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부실과 그 빚더미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것을 거치면서 그 부실을 싹 다 정리를 한 거죠, 우리는. 네. 그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이었고, 기업들이 망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돈 잘 벌리는 사업들, 그런 기업들만 살아나게 된 겁니다. 네. 부실한 사업부는 다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생기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거기서 생겨난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못해요. 국가 부도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맨날 몇 번씩. 맨날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려면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한국인들은 정말 그걸 잘했어요. 네.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미국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 과정이. 왜냐하면 망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거든요. 시장이 그냥. 예. 네. 그러니까 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일본은 그럼 어떠냐? 일본도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말. 막 주식 사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그 국채 사주고 회사채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서서히 잠겨가는 거?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중국도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려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한번 난리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을 안 하는데 그런 한은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지는 않다. 중국이 일본보다는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벌이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그 부실한 상황이 정리를 못할 거다. 네. 공산당이 저렇게 잡고 있는 한은 저는 저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네. 요즘에 니케이 지수 보면은 네. 다시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고리를 끊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전부 부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망할 기업이라든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우리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 음식들 맛있고 뭐 100년 노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100년 노포, 200년 노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100년씩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하고 뭐 폭탄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시장은 좋은 거냐? 왜냐하면 엔화가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코로나 때 또는 그 이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네. 모든 나라들의 금리가 다 낮았죠. 뭐 일본이 제로금리 또는 0.25%인가 뭐 네. 예, 그 정도까지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이게 정신 나간 금리예요.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도 0.25%인가 뭐 그러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제로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엔화가 약하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고금리가 돼 버렸잖아요.
미국은 기준금리 5% 넘어갔고 유럽도 그런 상태고 뭐 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최약세의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에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주가 엄청 오르고 암호화폐 값 엄청 오르고 부동산 값도 엄청 올랐는데 사실은 실물 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멈춰서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돈 때문입니다. 네.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여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요거는 일본으로서는 어쩌면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네. 네.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승전국인 미국은 장제스가 네. 총통이던 중화민국. 대만. 예. 네. 지금은 대만이 됐죠. 네. 그 중화민국을 우방으로 삼고 있었어요. 네. 중화민국이 승전국이었고요. 네. 전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이로 회담인 이럴 때 장제스가 같이 그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같이 회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련의 팽창을 그 중화민국에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던 산업시설도 중국에다 주려고 사실은 그랬었죠. 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1949년에. 네.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일본이 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손을 잡게 되잖아요. 이번에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중국하고 미국이 아주 이게 소위 트라이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이게 한 몸처럼 경제가 얽혀 있었는데 중국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일본밖에는 없는 거죠. 중국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안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한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게 지난 정권하고 이번 정권에 바뀌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이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이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를 한 거죠. 워런 버핏도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그런 배경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대부분 비슷한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엔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영향을 주겠죠. 네. 뭐 벌써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관광업이죠.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아마도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 그래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네, 예. 이건 뭐 이제는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께 값이 싸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시장이 뭐 붕괴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관광업이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일본에 그래서 음. 이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슈퍼 물가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한국보다 네. 물건도 좋은데 싸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초밥, 이 스시 같은 것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저는 일본 농산물이 한국보다 싸지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값이 비싼 나라인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게 더 비싸요. 그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따라온 거죠, 일본을요.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아하셨을 때요. 그럼요. 네. 이제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한국이나 사는 걸 보면, 네. 지방 도시는 일본이 더 낫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서울은 저는 우리나라가 낫다. 도쿄보다. 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서울이 낫다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방 도시는 아직 그 일본 지방 도시가 더 낫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아직 옛날 티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 네. 가난하던 시절에.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저희는 한번 털고 갔고, 네. 일본은 아직도 좀비 기업이나 부실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훨씬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예. 그 해외여행 가보면 한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이탈리안 알프스에 한 2주 가 있었는데, 네. 동양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동양인의 한 80%는 한국인이에요. 정말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적극적이어야 되는구나. 네. 네. 일본은,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국 유학을 안 가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요. 그런 배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지난 연말에 교토에 가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식당에 가서 2번을 쫓겨났어요. 왜요? 저녁 시간에, 점심 때는 쫓겨난 적이 없는데, 저녁 시간에 불편하다고? 영어 한다고 안 받는 거예요. 정말요? 예. 와. 종업원이 안 받더라고. 네. 뭐 이해는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이 일본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코스 요리 같은 거는 뭐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네. 일본인이 아닌 뭐 영어를 하는 네. 사람이 온다면 매우 분위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네. 야, 이 나라는 그게 달라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무조건 받고 손님은 무조건 받고 되든 안 되든 멈칫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야, 이게 이 일본인들의 이 소극적인 자세 네. 이게 일본을 저렇게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하기에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서. 왜냐하면 현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그 옛날 것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거를 보러는 안 가요. 네. 일본에 가는 목적도 바로 그런 게 꽤 있어요. 별로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거의 그 1세대의 창업 경영인들, 창업 기업인들 또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위 혁신을 이끌고 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 세대 이병철, 정주영 뭐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도 여전히 개인 하나하나가 꽤 혁신적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좀 도요타.
그래도 네. 여전히 세계 1위니까요. 근데 토요타도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좀 문화가 좀 혁신적이지 못하고 하이브리드를 안 버리잖아요. 네, 잘. 전기차로 안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네. 그것을 장인 정신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영국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영국도 보면 중고 물품 파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연구소에 이제 방문을 갔었는데,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나갔다가 거기에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라고 하는 데인데, 그 대처 수상이 뭐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제연구소였어요. 거기에 그 파티에 초대돼서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연구소의 창업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분 로드 해리스예요. 해리스 경. 그런데요, 옷이 남루하기 짝이 없고 그렇구나. 악수를 하는데 정말 여기 해졌더라고. 소매가.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귀족들인 거예요. 명품 걸치고 다니고 뭐 이러고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거고, 오래된 거, 표시 안 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귀족일수록 점점 더 그런, 네.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대요. 영국도 잘 못 바꾸잖아요? 네. 네. 잘 못 바꾸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세계 시장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산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제품도 바뀌어야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바꿔요. 네. 중국인은 더 잘 바꿨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한국인도 예전만큼 잘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제. 그래요. 그 과거의 영광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점점 우리도 거기에 좀 머물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지요. 한국에 좀 반도체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일본에서도 진짜 반도체 다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반도체는 조금 뭐 저희가 경쟁자로서 네.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반도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본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네. 또 글도 잘 쓰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네. 뭐 때문에 돈을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쿠마모토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래, 그렇게 돈을 써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장비를 들여놓을 수는 있겠는데 네. 누가 할 건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데 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아,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한 20년 공백이 있어서 그 기계를 쓸 줄도 모르고 기계를 당장 갖다 놓고 매뉴얼 보고 한다고 되는 기계들이 아니고 네.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ASML의 EUV. EUV 장비 같은 것도 그거를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연습 횟수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EUV 장비를 쓰는데 TSMC는 이미 한 100만 번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뭡니까 수율이 올라가고 어떤 설계를 집어 넣어야 이게 되고 네. 하는 거를 몸으로 익힌 거죠. 네. 몸으로 익힌 거죠. 삼성전자보다 한 10배 더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ASML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네. 그들은 그냥 그런 장비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장비를 잘 쓰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뭐라고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걸 누가 할 건데 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장비만 들여놓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죠. 유럽에서도 독일에서도 뭐 반도체 한다. 뭐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를 한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 구형 반도체 레가시 노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40 그 나노 50 나노 그런 급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뭐 옛날 노인들 데려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3나노, 2나노 막 이런. 네 그런 거는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이미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20년이 지나서. 예. 그러니까 5나노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연습을 해서 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누가 할 건데 이거 쿠마모토에서 2나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뭐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더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자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본이 별로 경쟁자가 될 수 애초에. 없는 거죠. 네. 네. 돈 낭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뭐 대만, TSMC 뭐 그런 정도. TSMC이죠. 인텔 뭐 이 정도. TSMC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이고 네.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죠. 네. 네, 마이크론인데 아마 마이크론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그 보조금 정책 같은 걸 해가지고 네. 반도체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빵빵했는데 네. 다른 완전히 그 경쟁력이 그 정부 정책을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경쟁력으로 들고 나오게 되면 그게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럼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TSMC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2나노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TSMC가 왜 강한가라고 하는 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연습 횟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네. TSMC에서 작동하는 설계 도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설계 업체들, 패블리스라고 하는 데들은 TSMC가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들을 레고 블록처럼 갖다가 조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TSMC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작동하겠네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생판 새로 설계를 한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더 정교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계하기가 쉬우냐. 저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 여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설계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한국도 약간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을 좀 이끌어갈 산업은 뭘로 보세요?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배터리. 이제.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 이 탄소 중립,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이겠죠. 물론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전기차 같은 거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줄이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 전기 저장 장치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배터리이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그 배터리에서 아주 그 네.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유망하고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저는 방위산업이라고 봅니다. 아, 방위산업. 네, 방위산업.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폴란드에다가 얼마 팔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도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유럽도 태부족하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그 디펜스 뉴스나 이런 데를 그런 데서 본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군사 네.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쏘고 있는 포탄들 그게 다 미국제들인 거예요. 네. 그 155mm 포탄을 예로 들었는데 자, 그 155mm 포탄을 자주포에다가 이제 넣어서 쓰는 뭐 한 이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높이가 한 30cm? 뭐 이 정도 되는데 꽤 큰 포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6,000에서 8,000개 정도를 쓴대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만 개 정도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미국 모든 방산업체를 다 통틀어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그 155mm 포탄의 개수가 15,000개예요. 그러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네. 달에 20만 개를 쓰는데 그걸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5,00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게요.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 병기고에 저장해 놨던 비상용들을 네. 우크라이나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확실치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확장 계획이 지금 1차 확장 계획이 월 7만 개 생산이에요. 네. 지금 15,000개인데 7만 개로 늘리는 것도 이거 벅찬 일인 거죠. 네. 그런데 7만 개로 늘려봐야 우크라이나 한 나라에서만 쓰는 게 20만 개란 말이에요. 와, 아직도 한참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누가 채울 수 있냐? 그러게요.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채웠을 거예요. 근데 적국이 됐잖아요, 이 그렇죠. 나라들이. 그럼 누가 채우냐 그거를. 네. 한국이 최적 국가가 된 거죠, 지금. 와,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그렇지, 프랑스도 그렇지, 그렇죠.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지금 이 나라들이 다 비상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폴란드야. 그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돈 들고 돌아다니는데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기회를 맞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왜냐하면 한국은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방산업체들도 준비를 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똑같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 구매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빨리 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물론 기술 수준은 아직 그 나라들의 한 뭐 8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정도 가격이랑 비교해. 예. 그러니까 아주 첨단 무기들이 아니라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뭐 군대도 거기 가야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 넘겨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 네. 정부도 그렇게 목표를 걸고 있는 거네요. 흐름을 읽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방산업체들도 그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 군인과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네, 이런 객관적인 세상의 변화, 그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실제로 종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전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네. 그 다음은 중국이 대만, 이쪽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중국이 대만을 진짜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평화적으로 대만을 접수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게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쪼개질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진다면. 네. 진다면 공산당 지도부의 그 정당성도 사라질 것이고. 본토 내부에서의?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 위구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거기까지, 뭐 그렇군요. 이런 데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전혀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있죠. 당연히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그게 다른 데로도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 러시아 전쟁을 보면 네. 러시아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석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판 돈인데 그 석유를 누가 사주느냐? 중국이. 그 중국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요즘에 인도도 좀 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중국을 뒷받침해 줄 거냐? 없습니다. 중국을 뒷받침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너무 약하니까. 그 우방국이라는 나라들이 너무 약하니까. 러시아? 어림없죠. 터키? 아프리카 국가들? 파키스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중국이 바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도움을 줄 나라가 중국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정말 한다면 치루어야 될 희생은 매우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 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대만이 점점 더 무장을 강화하고 아예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죠. 네. 대만이, 이제는 중국 아니야. 네.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고 차이잉웬 총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희생과 위험이 크고 네. 그런 게 저는 중국에게 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는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까지 막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첫째는 자존심의 문제이고요. 네. 그거는 모택동 시절부터 계속해서 저 나라, 네. 저 섬은 우리 거다라고 선언을 해온 거고, 그동안,
유엔에서도 계속 그걸 인정을 받았던 거고 미국도 인정한 거고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대만 때문에 대만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 통로가 아주 깍한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라고 하는 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그만 네. 섬들 뭐 이런데. 근데 대만을 손에 넣게 되면 아, 태평양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해군 기지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뭐 우리나라, 일본 다 위험하죠. 아, 대만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하나 이렇게 쉴 때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대만이 있다기보다 미국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국도 만약에 사태에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중국 문제는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제 문제로 보는데 네. 저는 경제 문제 아니라고 봐요.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경제 문제였다. 네. 2012년 시진핑 주석 이후의 중국과의 관계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국인들은 동양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풍부하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정부 욕하고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중국의 우방이 된다면 우리가 네.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아, 중국이 그런 우방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되죠. 지금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라. 러시아 그렇지, 터키 그렇지, 파키스탄 그렇지, 그러네요. 대부분 다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건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중국에다가 뭐 물건을 얼마나 팔고 거기다가 공장을 두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이게 2022년에 아산정책연구소라는 데에서 여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해 오던데 한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하는 조사인데요. 그 조사의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하고 한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취지의 문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중국을 선택한 사람은 10%예요. 아,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85%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식 생활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네. 다만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거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다. 네.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되게 네. 크게 많이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미국, 중국 갈등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의 변화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투자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절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미국 경제는 괜찮을까요? 앞으로 좀 막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막 이러긴 한데. 미국 경제, 네.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아주 신기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계속적인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네. 2024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급작스럽게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고, 네. 올해 말쯤 되면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게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미국도 뭐 예전 같지 않고 갈갈이 찢어져서 뭐 완전히 이 좌우가 대립해서 싸우고 뭐 내전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글쎄요, 그런 예상은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다른 길로 들어섰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나마 제일 나은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 대선이 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나토 같은 데는 완전히 찬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찬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뺄 거야,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트럼프가 되면. 예.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글로벌적인 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삶에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